저 시기는 거의 모든 문화권을 통틀어서 다 금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네. 먹는 네네네.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끔찍하단 말이에요.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 원시 부족인 사람이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구더기가 부모님의 시신을 먹는 게 낫습니까? 제가 부모님의 시신을 먹고 몸에 부모님을 살아있는 것처럼 모시는 것이 낫습니까? 라고 되묻는단 말이에요. 오늘의 주제 금기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투표로 선정해 주신 주제입니다. 무려 1위를 했어요. 대박입니다. 압도적인 주장이에요. 금기는 뭐 지역마다 믿는 종교마다 국가 간에 좀 차이가 있죠. 누구를 만났을 때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런 말은 자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은 금기를 어겨봤다 혹은 금기어를 실수로 내뱉어봤다. 금기요. 네. 평상시에도 물론 안 하려고 당연히 노력하고요. 그렇지만 방송할 때는 더더욱이나 이건 약간 일종의 공적인 매체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약간 뭐라 그럴까 금기어 잘못된 말, 옳지 않은 말들을 걸러주는 그런 장치를 켜요 머리에서. 약간 그런 상상을 해요. 항상.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주 옛날에 이렇게 주말 뉴스를 말랑말랑한 뉴스 소프트한 거 있잖아요. 뭐 어디 쭈꾸미집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어요. 뭘 보시는 겁니까? 네. 뉴스라고 말하기 나도 너무 민망한데 생활경제. 그냥 째양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해놓거든. 그거를 이렇게 데일리가 아니다 보니까 주말 거를 미리 평일에 금요일에 녹화를 뜨고 가는 거예요. 앵커 멘트만.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문장이 프롬프터에 이렇게 써 있는데 약간 텅 트위스트가 되면서 아 너무 어렵다. 근데 그게 그게 나갔어요? 녹화본이니까 당연히 그거를 잘라야 되잖아요. 너무 어렵다. 이게 나간 거예요, 방송에. 진짜?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정말 가슴을 쓸어내린 게 평소에 제가 욕을 안 하거든요. 평소 언어 습관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내가 막 뭐 아이씨 막 이랬으면은 진짜. 평소에 어느 습관이 잘 안 나왔네요. 그래 다행히. 근데 진짜 그게 너무 제가 방송 생활한 초창기여가지고. 교훈이 됐군요. 네. 총알탄 사나이가 제가 본 가장 웃긴 코미디 영화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오리지널 옛날 영화. 네, 레슬리 닐슨 나왔던 1편 보면 경호를 하기 위해서 레슬리 닐슨이 갔다가 마이크를 찬 채 깜빡 잊고 그게 켜져 있는 걸 모르고 화장실을 가요. 근데 화장실을 가서 이제 막 일도 보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뭐래요? 방송이 다 나가. 근데 잠깐만요. 저는 이 금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네. 금기라는 게 시대적으로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는 뭐 통행 금지령도 있었고 미니스커트도 못 입었고 근데 이런 거는 금기예요? 금기라는 말이 이제 서양의 경우에 터부라는 말을 네. 사용하게 네, 되는데 국가마다 언어마다 이제 터부의 스펠링이 다르지만 이 터부라는 말이 처음 시작된 게 이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제임스 쿡 때문이거든요. 제임스 쿡 선장 있잖아요. 네. 네, 네. 태평양 같은 데를 18세기에 탐험을 했잖아요. 탐험을 하면서 이 사람이 꼼꼼하게 항해 일지를 썼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폴리네시아나 뭐 멜라네시아나 이쪽 지역을 가서 통가 같은 나라예요. 지금 우리 현재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역시 자기가 이제 그 서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절대 부족이 안 된다고 믿는다든지 혹은 부족장이 어떤 특정한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은 부족장과 관련된 어떤 금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살던 집에 있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족장이 함부로 못 다녀요. 아무 집에나 못 다니고. 이런 이상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백인 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을 이제 그쪽 그 멜라네시아나 폴리네시아에서 터부라고 지칭을 하니까 듣기에 터부. 발음이. 네, 그래서 네. 유럽의 그 항해 일지가 알려지면서 이게 유럽에 쫙 퍼지게 됐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터부라는 말이 유럽에 알려지기 전에도 각 나라에는 터부에 해당하는 현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약간 언어 결핍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터부가 이제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건데요. 어떤 그 용어가 확대되고 사람들한테 받아지면 반드시 물타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이제 유행하게 되면 가스라이팅의 고유한 것은 상당히 좁은 영역인데 다 얘기하다 보면 가스라이팅. 연인 사이에서 혹은 뭐 상하관계에서 있는 것들 다 말만 하면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것도 가스라이팅이 아니거든요. 네.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내가 혼자 무슨 말 하면 안 된다는 어떤 말을 싫어하는데 라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좀 약간 본뜻에서는 조금 어긋난 느낌이고요. 뭐라고 그럴까요? 학술적으로 조금 더 좁힌다면 네. 공동체의 안녕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것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해야 되는 어떤 금지된 계율, 금지된 사항, 이게 이제 금기겠죠. 옛날에 그 말씀하시니까 네. 터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터부? 그 카드 게임. 네. 그
아직도 기억 어렸을 때 그거 하고 놀았는데 상자에 이렇게 쉬 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어떤 개념을 스피드 게임처럼 설명을 하는데 그 터부는 언급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동진 평론가님 네. 이거를 답을 맞춰야 되는데 설명을 할 때 빨간 안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카드 게임이 있었어요. 네. 신기하네요. 볼드모트 같은 거네요. 네, 볼더모트 입 밖으로 내면 안 해리포터에서 되는 거. You know who라고만 얘기하잖아요. 네. 저주가 걸려 있어서 예전에 또 터보라는 그룹도 있지 않았습니까? 터보 그건 다르죠.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문화권마다 금기시 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정말 전지구적인 인류 보편의 금기 중에 금기를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금기 중에 끝판왕. 뭐 식인 아닐까요? 식인?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 모든 공통의 그렇죠. 시기는 거의 모든 문화권을 통틀어서 다 금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이 사람을 먹었던 어떤 그런 그 흔적들 같은 게 있죠. 예를 들면 무슨 북경원인이라던가 뭐 크로마뇽인이라던가 네안데르탈인이 모두 다 그랬는데 무덤가 같은 데 보면 이제 사람의 뼈가 불에 탄 상태에서 쪼개진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수렵 채집 단계에서는 골수를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빨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와, 이 식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영화 제작의 측면에서도 금기시되는 소재일 텐데 티모시 샬라메가 주연한 그 본즈의 노를 보고 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식인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식인을 해야만 하는 어떤 DNA를 타고난 무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가능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이제 약간 상상이죠, 상상. 소설 자체가 이제 원작 판타지 소설이 있고요. 먼즈의 놀이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 보면 시작이 굉장히 쇼킹해요. 시작 부분에서 얘기해도 돼요? 기억나요? 얘기를 하셔야죠. 주인공이 이제 16살짜리 소녀인데 이 소녀가 이제 자기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제 여고생인 친구로부터 밤에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이런 초대를 받아요. 그 또래들끼리 모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서로 놀기도 하고 음악도 즐기고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옆 친구가 이제 손을 이렇게 메런한테 뻗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일이 생겨요. 네. 이 손을 내 앞에 놔봐요. 이 손이 이렇게 앞에 있을 때 참을 수가 없어. 약간 치킨 같은 네. 다리, 치킨 다리인가요? 진짜 충격적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처음에 아무 이렇게. 설명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동성애적인 스킨십 혹은 친구들끼리의 우정 이렇게 보이는 전 단계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그 손을 물어뜯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황급히 아이를 짐을 다 싸게 하고 급하게 이동.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게 하고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한 1년이 지나게 되는데요. 18살이 되면 이제 성인 취급을 받잖아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이한테 출생증명서, 약간의 현금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어떤 비밀이 담겨있는 녹음 테이프를 남기고 아버지가 자기 딸을 버리고 떠나버려요. 딸 입장에서 갑자기 그 테이프를 듣게 되니까 사실은 말이야 너한테 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어려서부터 식인을 했던 거예요. 이 메런이라는 소녀가. 그럼 어떻게 했어요? 먹을 거를? 그러니까. 사고를 칠 때마다 네, 이사를 한 도망을 거죠. 다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이 아이가 식인했던 것은 베이비시터였던 어떤 여성을 얘가 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걸 영화 속에서는 이제 이터라고 하는데 먹는 사람들 사람을 먹는다는 뜻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 그렇게 돼서 이 아이가 결국은 아버지조차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버리게 된 상황이 아버지도 먹힐까봐 그럼 좀 뭐 그랬을 수도 도주를 있죠. 한 겁니까? 아버지도 키우면서 애가 무서웠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터인 메런이라는 사람이 자기 엄마를 멀리 있는데 미네소타까지 찾아가는 여정을 하게 되는데 그 도중에 또 다른 이터들을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서 만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리라는 이터도 만나게 되는데 리가 바로 이제 티모시 샬라메고요. 둘 사이에서는 사랑까지 닥트게 돼요. 저는 이 영화가 순도 깜짝 100%의 놀랐어요. 순정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다만 사람을 먹을 뿐이에요. 아니 근데 이터끼리 만나면은 바로 그겁니다. 서로 공격수인데 바로 그겁니다. 리와 메런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런은 자기가 사람을 먹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자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리를 만나게 되니까 얘도 먹는 애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처음으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대상화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나도 먹힐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경 영화적인 플롯이나 또 사랑할 때 우리가 약간 좀 비유적으로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주고 싶고 또 모든 것이 되고 싶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식인 테마로 바꾼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대들이 갖고 있는 섭식장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혹은 뭐 예를 들면 뭐 마약 문제라든지 아니면 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인이라는 모티브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바꾼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다른 금기로 좀 대체를 그렇죠, 했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제목이 예. 본즈, 뼈와 그리고 모든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먹더라도 이렇게 손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그쵸. 뼈까지 다 뼈까지 먹어. 그렇죠. 사랑하는 두 남녀가 서로가 식인의 어떤 그런 본능을 타고났을 때 과연 이 사람은 끝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작품이에요. 궁합이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 파트너로 울버린이나 네. 데드풀이 나와주면 네. 먹으면 아낌없이 주고 재생하고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궁합이. 그리고 사람 영화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거는 이제 픽션이고 상상력에 의한 허구의 아. 이야기인데 사실 극한의 상황에서 정말 식량 없이 인육을 뜯어먹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랬던 사례가 실제로 있고 실화이기도 하고.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 네. 실제 1972년에 안데스 산맥에서 오. 조난당했던 실화 바탕으로 한 영화군요. 네, 우루과이 공군기가 추락을 하면서 한 40몇 명 중에 10몇 명이 생존한 실화거든요. 와,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게 또 아카데미 국제 장편 영화상의 후보작이기도 했고 너무 재밌게 봤는데 여기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한 의대생이 열흘 정도 지났을 땐가 인육을 먹자고 제안을 하죠. 방법이 없다? 살아남은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본인이 또 이제 의대생이니까 그런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를 먹을지 뭐 이런 것도. 네, 근데 거기서 포기를 하고 그냥 안 먹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처음에 안 먹겠다고 했던 사람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또 오기도 하고 먹을 수밖에 없는. 네, 또 생각해 볼 만한 그 거리를 던져줬던 장면은 아예 죽기 전에 친구한테 선언을 해요. 혹시 내가 먼저 죽거든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도 돼 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뭔가 경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 언제 구조될지 모르고 그렇게 뭐 설원에 갇혔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냉동 보관돼 있는 그런 인육들이 있다. 저를 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극한의 상황이라면 네. 네. 어쨌든 생존이 1순위입니다. 살인을 저질러서 먹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입자 수준에서 바라보면 그냥 어떤 영양소를 보유한 탄소 화합물이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야죠. 네.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생각하면 그런 상황이면 저를 먹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만약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상황에서. 네.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돌아가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어요? 그쵸, 그쵸. 가톨릭 국가이기도 한 우루과이 내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종교적인 문제가 되죠. 맞아, 근데 그들은 아주 성스러운 행위를 했다라고 종교적으로 추인해 줬어요.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이다. 그렇죠. 예. 네, 그런 면에서 그 에다노크가 주연했던 얼라이브라는 얼라이브. 영화 있어요. 네. 이게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두 편 한번 비교해 보셔도 원작 책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는 사실 이 영화 너무 충격적으로 봤는데 작년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넘어오다가 진짜 안데스 산맥을 비행기에서 보신 너무 거예요? 밝게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났겠네요. 여기 갇히면 못 찾아요. 그 눈에 가려져서 거기 헬기가 추락해 있는 걸 아무도 못 찾을 만 하더라고요. 이게 또 그만큼이나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에섹소라는 실제 그 포경선, 그러니까 고래를 잡는 배에서 있어났던 비극인데 그 에섹소에 탔던 성원들이 왜 자꾸 또 아니, 이상한 내가 생각하죠. 아니 좀 놀라운 단어 두 개가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갖고. 하나는 알겠는데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뭐요? 포경선과 맞죠, 에섹스요? 맞죠. 어쨌건. 예. 네. 아 정말 그 에섹소라는 심지어는 이 사건을 가지고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서 여기서 모티브를 담아서 허먼 멜빌이 쓴 게 바로 미국 소설 중에 최고의 걸작이라고 꼽히는 모비딕이에요. 네, 그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게 영화로도 굉장히 잘 나왔고 바로 크리스 햄스워스가 주연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영화에 잘 만들었고요. 사실은 이제 인류가 석유를 이렇게 지금처럼 그런 광범위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된 것이 200년이 안 됐거든요. 크게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엔 그러면 뭐 등불을 밝히거나 할 때 어떻게 썼느냐 하면
고래 기름으로 기름. 사용했단 네.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제 포경선들이 나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 태평양 망망대해에서 모비딕을 만나게 되죠. 향유고래를 만나게 네. 되는데 이게 길이가 30m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고래가 공격해오고 고래를 잡으려고 하다가 사람이 잡히는 케이스. 그러다가 이제 난파가 되게 되죠. 그 작은 보트에 세 군데에 나눠 타고 그로부터 100일 가까이 표류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동료밖에 없게 되고 심지어는 시신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살인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생기게 돼요. 거기서 살아남은 가장 어린 14살짜리 소년인 선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선원이 수십 년이 지나서 이 자기 평생의 죄악으로 끔찍한 자신의 어떤 잘못으로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있고 거기를 극중에서 허먼 멜빌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게 영화의 시작이에요. 그런 심지어는 식인의 모티브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에섹스호의 표류 사건. 그걸 네. 굉장히 멋지게 장대하게 연출했던 그런 Heart of the Sea. 근데 식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사실 불리해요, 굉장히. 일단은 공동체에서 노동자가 사라지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다른 걸 먹는 게 비효율적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거를 떠나서도 그 프라이온 변형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단백질만으로 이루어진 감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변형된 프라이온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단백질을 나처럼 변형시켜요. 어떻게 먹든 간에요? 죽는 거죠, 죽는 그러니까 거. 뭐 예를 들어 네. 내가 얘기하는 게 좀 웃기지만 그냥 생으로 먹든 아, 뭐 회로 먹든 약간 구이로 먹든 약간 쪄 먹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백질이니까. 조리 방법과 상관없이 네. 근데 변형된 단백질이니까. 어떻게 먹어도 네, 그렇게 네. 된다는 거죠. 네. 물론 뭐 또 재차 변형이 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더 안전해지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런 걸 실험해 볼 수조차 없으니까. 사온 고기만 해당되는 네, 거예요? 광우병이라는 거 네. 네. 기억나세요? 네. 이제 네. 먹게 되면은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근본 단백질인데 얘가 변형이 온 겁니다. 네. 그럼 변형된 프라이온을 갖고 있으면은 이거는 들어오는 순간 바로 변형을 일으키겠죠. 네. 우리가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최상위에 있는 생명체의 무언가를 먹는다라는 거는 그동안 누적된 독성 물질도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과학적으로 식인을 금지하는 거고. 네. 네. 근데 그것을 아예 몰랐던 그런 시대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식인을 했다는 어떤 뭐 증거나 아니면 자료들 같은 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왜 식인을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우리가 다시 되물을 수 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네. 먹는 네네네.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끔찍하단 말이에요.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 원시부족인 사람이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구더기가 부모님의 시신을 먹는 게 낫습니까? 제가 부모님의 시신을 먹고 몸에 부모님을 살아있는 것처럼 모시는 것이 낫습니까? 라고 되묻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 특정하게 그렇게 믿는 어떤 하나의 문화권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성스러운 행위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종족과 종족 사이에서 흔히 이제 전쟁의 형태로 폴리네시아나 멜라네시아의 그런 사이가 굉장히 많은데 부족끼리 전투를 하다가 적을 이겨요. 그렇게 됐을 때 적을 먹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라는 것은 적을 모독하는 가장 강한 행위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프레이저라는 인류학자의 어떤 그런 했던 감염 주술, 모방 주술이라는 게 있는데 주술적인 사고로 보면 어떤 사람을 먹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나한테 온다라는 신념, 그렇죠. 사람들이 미신적인. 예 물개의 생식기 같은 거를 정력에 좋다고 먹기도 하잖아요. 해구신 같은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식인을 할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전제해야 될 것은 이게 사실은 상당히 과장됐다라는 거죠. 이런 기록들이 어떻게 남아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네. 그것은 다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관찰한 결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탐험가든 선교사든 상인이든 아니면 인류학자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을 정복했잖아요. 네. 서구에서 그런 과정에서 상대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미개하게 부정적인 취급해야 면을. 되니까. 얘네들은 식인종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절멸시킬 수 있겠죠. 음식에 대해서 보통 이 뭐라 그럴까요? 식물 음식에 대한 금기는 별로 없어요. 전 세계 어디나. 주로 고기에 관한 금지 계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 채식도 하고 육식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럼 잡식성 동물의 굉장히 강점은 뭔가 하면 살아남기가 쉽겠죠. 생존에 유리하죠. 네, 한 가지만 네. 먹어야 되면 그게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 멸종할 거 그쵸,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잡식성 동물은 아무거나 다 먹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냐면 잘못 먹을 확률이 높겠죠. 맞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잡식성 동물은 네오포비아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어떤 새로운 음식을 먹었을 때 저거 먹고 내가 죽으면 탈이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근기 같은 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해석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폭넓은 건 사실 돼지고기죠. 어. 특히 이제 유대교라든지 특히 이슬람 쪽에서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쵸. 그럼 이슬람에서는 왜 돼지고기를 안 먹을까에 관한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간단한 견해가 있어요. 돼지 더럽잖아. 더러운 거 먹으면 사람 더러워지잖아. 아. 그래서 안 먹는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은 사실은 원래 돼지가 굉장히 깨끗한 동물이다라고 반론할 수 있어요. 맞아요. 돼지가 더러운 건 인간이 더럽게 키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론할 수 있고. 그렇죠. 선모충 때문이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선모충이라는 어떤 그런 기생충에 감염되는데 돼지가 거기에 이제 감염되어 있는 것을 인간이 먹으면 인간이 역시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종의 어떤 금기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견해인데 선모충이 돼지한테 있다라는 것이 밝혀진 건 근대란 말이에요. 어허. 근데 이미 고대부터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역시 논파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요.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어떤? 돼지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네. 돼지고기 맛을 들리면 네. 너무 많은 식량을 뺏기는 거야. 바로 이 견해예요. 이게 제일 유리하겠죠. 이게 제일 유명한 견해인데 이게 바로 마빈 해리스의 견해고요. 이제 이런 걸 보통 이제 문화 유물론이라고 말을 해요. 인도에서는 왜 소를 숭배할까? 그리고 왜 소고기를 먹는 게 금기일까라고 말을 할 때 인도 토양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견해가 있어요. 이 북인도 쪽의 토양들은 땅들이 토질이 굉장히 딱딱하대요.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쟁기질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거의 불가능 가깝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인도에서는 꼭 소가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소를 노동력에 써야 되는데 그 노동력에 써야 되는 소를 잡아먹는다? 그럼 농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손실이죠. 그렇죠. 심각한 위협이 있겠죠. 이것을 단순히 이제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인도의 최고 신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리슈나, 그러니까 네. 비슈누 신인데 비슈누 신이 굉장히 아끼는 동물이 뭐 소였다. 혹은 암소에는 뭐 신성한 영이 깃들어 있다. 이런 믿음하고 해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사실은 어떤 이런 배경이 있다. 인간의 어떤 생존과 관련된 네. 이런 해석들이 있죠. 근데 뭐 지금 이거를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바꾸려고 해도 문화가 너무 오래 장착이 돼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 쉽지 않겠죠. 일단 그죠? 금기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만들어지고요. 맞아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입이 되면 생내적으로 본능적으로 그쵸. 그것을 꺼리게 되죠. 믿던 것을 따르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그냥 유지하는 게 편한 거죠. 그 문화권에서. 맞아요. 다른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저는 네. 금기를 들었을 때 금지된 사랑도 사랑. 커다란 영역으로 다가왔거든요. 사실 실제로 금기의 두 줄기가 하나는 음식이고요. 네. 하나는 성이에요. 어. 이게 가장 강력한 두 가지의 금기죠. 우리의 되게 기본적인 본능, 기초적인 본능하고 관련된 거네요. 자, 금지된 사랑에 저희 공통적으로 쓴 게 있죠. 네. 근친상간. 근친상간. 이거는 뭐 과학에서 봤을 때 유전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행동이긴 하죠.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니까 이게 뭐 근친상간을 했다고 해서 어떤 유전병이 갑자기 만들어지고 뭐 이거라기보다는 그 안 좋은 유전자 형질이 계속 강화가 됩니다. 강아지도 뭐 우리 반려동물도 순종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유전적으로. 잡종들이 훨씬 건강하고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근친상간은 과학에서는 굉장히 생존에 불리하다고 보죠. 예. 근데 제가 본 가장 흥미로운 그 근친상간에 대한 견해는 뭐 워낙 유명한 견해이긴 한데 레비스트로스의 견해예요. 그 사람의 한 얘기에 따르면 수렵 채집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이렇게 숫자를 보면 대략 한 25명 정도라는 거예요. 수렵 채집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꾸려나갈 집단의 크기가 커질 수도 없고 작아질 수도 없다는 뜻인데 그게 한 25명 내외라는 거죠. 근데 25명 내에서 만약 결혼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적절한 연령과 상황의 배우자를 찾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쵸.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초이스를 가지면서 이 집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려면 몇 명이 있어야 되는가라는데 대략 한 500명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일반적인 부족의 평균적인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 25명이 있는 또 다른 밴드 집단과 서로 교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교환을 계속 하다 보면 나의 딸 혹은 뭐 나의 여동생을 내어주는 대가로 상대방의 나의 아내를 데려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자면 그럼 왜 여자만 교환을 할까? 왜 남자를 교환하지 않을까? 이런 또 이것이 있는데 여자는 노동력이기도 하지만 남자처럼 재생산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생각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남자는 한 명이나 두 명이라도 상관없어요. 여성만 많다면. 그렇죠. 근데 반면에 여성이 한두 명이고 남성이 많은 집단을 생각한다면 매우 불리하죠. 그 집단은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생산성이 높겠죠. 굉장히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만 교환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딸과 여동생과 만약에 결혼을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자체가 교환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금기가 되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근친상간이라는 것은 성에 대한 금기이지 결혼에 대한 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적인 금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가 이 레비스트로스의 견해거든요. 저는 뭐 근친상간 그런 이제 요소가 있으면 참 정말 보기 불편한데 그것을 밝혀내는 기자의 이야기를 담은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다니엘 크레이그가 주연했던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인데 이게 원래 제목은 용문신을 한 소녀이죠. 한국 제목을 그렇게 지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매거진의 편집장이었던 기자가 어떤 재벌가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를 쓰다가 다른 재벌가의 의뢰를 받아서 네. 내가 이런 정보를 소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내가 부탁하는 수사를 좀 해달라 하고 잃어버린 손녀딸의 행방을 좀 찾아달라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손녀딸이 무엇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신분을 바꾸고 살아있는데 친오빠와 아버지의 그 반복적인 성폭행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필사적으로 탈출을 해서 살고 있는 게 밝혀지죠. 근데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짧게 말하면 뭐 되게 아무것도 없는 내용 같지만 여기에 이제 루니 마라가 연기한 또 해커도 등장을 하고 또 이들 사이에서 잠깐 러브라인도 나오고 나중에 속편도 나왔죠. 밀레니엄 2도 나왔고 이 재벌가가 굉장히 추악한 그런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고 거기에 근친상간이라는 요소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 근친상간 말고도 금지된 사랑 많잖아요. 네, 이번 주제가 좀 껄끄럽긴 하지만 사실 영화는 굉장히 훌륭한 그 연장선상에서 또 한 편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을린 사랑. 제목도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그을린 사랑. 네, 사랑을 이제 우리말에서 붙인 건데요. 원제에서는 없지만. 이 그을린 사랑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시작합니다. 나왈이라는 사람인데 엄마가 죽으면서 장래에 대해서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은 굉장히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게 남겼어요. 일단 묘비를 세우지 말 것, 시체를 관에 넣지 말 것, 옷을 입히지 말고 시신을 그냥 세상과 등질 수 있도록 엎드린 상태로 매장을 할 것, 절대 이름 같은 것을 새기지 말 것.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이 쌍둥이인 자녀, 남녀인 그 아들과 딸한테 유언을 하게 되는데 딸한테는 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한테 이 편지를 전달하라라고 유언을 남기고요. 나머지 아들한테는 너에게 사실은 형이 있는데 그 형한테 이 편지를 전달하라고 편지를 각각 줘요. 그렇게 해서 둘이 각각 전달이 돼서 그것이 온전히 그 내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제서야 내 장래는 제대로 묘비도 세우고 이름도 새기고 그리고 이제 관에 넣어서 제대로 매장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네. 아들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상해서 이행을 하지 않고요. 딸은 엄마의 그 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찾아서 레바논으로 떠납니다. 이게 레바논 내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 내전의 핵심은 레바논 안에 있는 기독교도들과 이슬람 교도 사이에서의 어떤 그 종교 분쟁 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양자 사이에서 어떤 그런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 나왈이 사실은 레바논 여자였었던 건데요. 그 젊은 시절에 있었던 어떤 굉장히 이상한 가족사의 끔찍한 비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딸이 아버지를 만나서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이야기. 나중에 이제 아들도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은 거기에 담겨있는 요소 중에 하나고 주제는 레바논 내전에 대한 어떤 은유인 거예요? 근친상간이라는 건 소재라고 말할 수 있고 모티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제라는 것은 결국 증언에 관한 거예요. 증언. 어떻게 보면 삶에서 자기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오이디푸스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오이디푸스라는 그리스 신화에서의 인물이 숭고한 것은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다거나 자기가 자기 엄마랑 결혼했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런 두 가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이디푸스가 왕이 되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의 눈을 뽑고 광야를 네. 속죄하는 의미에서 평생을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사실 인물들이 다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떤 비극인데 핵심적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알베르 카뮈가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삶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살아야 할 때, 또 하나는 증언해야 할 때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영화는 말하자면 증언하기 위해서 삶을 잠시 멈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제 설명이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평론만 들은 걸로도 영화가 네. 궁금해지네요. 네, 굉장히 훌륭하면서 또 자극적일 수 있는 소재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태도에 관해서 굉장히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와, 이 예를 들면 그을린 무슨- 사랑이 드니 빌레브 감독이에요? 네, 데니 빌레브 감독이
이전에도 무슨 뭐 폴리테크닉 같은 영화를 만들었긴 했지만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된 본격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그의 명성을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나쁜 피라고 있어요. 독립영화 저예산 영화인데 네. 성폭행의 결과로 태어난 딸이 이제 그걸 복수하기로 결심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딸이라고 처음에 밝히고 간 게 아니겠죠. 전혀 못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아빠가 못 알아보거든요. 아. 그래서 너 누구니? 이렇게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영화도 떠올라가지고 금기에 대한 콘텐츠 얘기할 때 특히나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저는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별이라는 작품이에요. 일본 드라마 원작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일단 우리나라로 가져온 드라마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 여대생이 충격적인 추락사를 하고요. 네. 그 경찰이 여기서 성급하게 자살로 이제 종결을 지으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때 그 박성욱 님이 이제 맡으신 베테랑 형사 유진국 님께서 이것은 자살이 아니다. 네. 굉장히 예리한 촉을 가지고 위험 신호를 분석을 합니다. 뭔가 약간 이질적인 이 공기를 느껴요. 그래갖고 이제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김무영이라는 분, 서인국 님이 이제 연기하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수제 맥주 브루어리의 직원이신데 어린 시절 기억을 완전히 잃은 사람.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그를 괴물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 놀랍게도 그 형사 유진국의 동생 네. 유진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소민 배우가 연기를 네. 하신 이분이 그의 어떤 공허함과 외로움을 읽어내고 결코 시작하면 안 될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되는 작품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갑자기 별. 누구랑 사랑하는데요? 갑자기 형사의 동생과 네. 범인으로 지목된 용의자. 용의자와. 근데 이 작품이 그 일본판에서는 훨씬 더 조금 아주 강한 결론으로 가고 한국판은 이제 조금은 순화시킨 순화된? 버전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한국판도 한번 보시고 일본판도 보시고. 사실은 금기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조심스러울 정도의 그런 어떤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기를 다룬 영화가 너무 많아요. 많죠. 식인 아까 얘기했지만 식인을 다룬 영화들 진짜 많고요. 한니발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수많은 영화들 있잖아요. 양들의 침묵 같은. 터보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터보라는 것은 결국은 이 투우할 때 흔드는 그 투우사가 흔드는 빨간 천이 있잖아요. 네. 그 물레타라고 하는데 물레타와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굉장히 이끄는구나. 위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를 강렬하게 끌어들이는 어떤 유혹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금기라는 거 우리가 말로 내기가 어렵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극단적인 부분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굉장히 이상한 딜레마와 비극을 바라보는 일종의 어떤 약간 프리즘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왜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그죠. 이거를 깼을 때 벌어지는 일로 시작하는 컨텐츠가 정말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금기된 실험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두 형제가 나오는데 이 두 형제가 연금술을 해요. 근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다시 살려내려고 인체 연성술을 네. 합니다. 근데 그걸 하다가 그 어머니를 살리기는커녕 네. 형인 에드워드는 이제 팔과 다리를 잃고요. 네. 동생인 알폰스는 몸 전체가 사라져요. 그 몸을 대체할 수 있는 갑옷 같은 형태로 동생의 영혼을 거기 가두고, 그 다음에 형은 이제 그 팔과 다리를 한쪽씩 잃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기계로 대체를 합니다. 이 둘이 본래의 몸을 되찾고 이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연금술사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설정이 재밌네요. 재밌죠? 네.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 말하기 아무리 불편해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근친상간 밑에 수간이라고 쓰셨어요. 네. Shape of Water. 쉐이프 오브 워터.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까지 받았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 영화도 정말 기에르모 델 토로. 높은 사랑 영화? 그 그러니까 영화 저는 그 기에르모 델 토라는 감독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파네미로에서도 네. 손에 이렇게 눈 달린 괴물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사람이 연기한 거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더그 존스라는 배우인데 그 사람이 이번에는 또 역시 또 탈바가지 쓰고 그렇구나. 그때도 그랬지만 전문이시네요. 네, 이게 사실은 무슨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린 것도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연기한 거거든요. 네. 세트도 다 그대로 만들고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시작은 이제 영화인 1960년대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의 어떤 그 우주 개발 경쟁이 있는 그 시대인데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뒤쳐졌잖아요. 처음에는. 처음에 많이 밀렸죠. 네, 그래서 허겁지겁 따라가느라고 미국이 별짓을 다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주연구소에서 수조를 만들어 놓고 그 양소리 인간의 마지막 개체를 미국으로 공수해 옵니다.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상한 방법이 있죠. 학대를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회부까지 하려고 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 우주연구소를 드나들게 되는 일라이저라는 주인공. 그러니까 셀리 호킨스죠. 셀리 호킨스가 드나들면서 거기서 있는 어떤 사고를 계기로 해서 청소를 맡게 되는데 원래 청소부이기도 하고요. 청소하다 보니까 수조에 정말 처음 보는 그런 생명체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남들은 다 무서워하는데 굉장히 거기다 호기심을 갖게 되고 삶은 달걀 갖다 주니까 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죠. 춤 같은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 괴생명체가 셀리 호킨스가 하는 손으로 하는 수어를 배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양자 사이에서 교류가 싹 트면서 소통이 가능해지는. 그 우정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아닌 그런 뭐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양자 사이에서의 그런 사랑을 다루는 건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일반적으로 괴물이 나오는 그 영화는 설정이 괴물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려요. 근데 이 영화는 반대예요. 괴물을 세상이 혼란에 빠뜨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이 비정상적이고 괴물이 정상적인 성정을 갖고 있는데 그 세상이 괴물을 압박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보통 신라권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리고 일로 처박히게 됐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는 복락원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흥미롭고요.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악당들이 있고 악의 세력들이 있고 이 일라이저를 포함한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양자 사이를 일 때 사랑관이 완전히 달라요. 이쪽은 사랑이 어떠어떠해야 된다. 인류의 미래는 어떠어떠해야 된다라고 확고한 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틀이 없다고 믿어요. 만약에 사랑이 상대를 모두 다 인정하고 모든 것을 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감싸주려면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워터의 물 모양이어야 같아야지.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은 그렇죠. 무정형이고 액체니까. 부정형이니까. 네, 틀에 따라 계속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 속에서 사실은 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애초에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수조부터 시작해서 집의 욕조까지 이런 것이 사실은 그 모든 사랑 심지어는 영화 속에서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의 사랑까지도 품어주는 것으로서 은유되고 있는 그런 사랑의 형태를 말한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이제 흥미롭고도 좋은 측면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배드씬 중에 하나가 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야해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관계 가지는 모습이 굉장히 환상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 장면도 그 장면인데 관계를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예. 그 다음날 출근을 해요. 출근하는데 때마침 비가 와요. 그 버스를 타고 출근하다 보니까 버스 창가에 유리에 이제 빗방울들이 막 맺혀 있겠죠. 그 차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 차가 이제 달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버스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물방울 두 개가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차가 앞으로 달리니까. 근데 그 물방울이 달라지면서 두 개의 물방울이 하나로 합쳐져요. 물방울 두 개가 합쳐지는 이유는 버스, 그러니까 세상이 앞으로 달려나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이 달려나가는 속도에 맞추질 않아요.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 밀려나겠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물방울 두 개의 화합을 보여주는 장면은 가장 로맨틱한 배드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주제가 그대로 응축된 시각적인 은유이기도 하죠. 멋있다. 역시 거장은 다릅니다. 과학계에서는 정말 승인할 수 없는, 현재까지는 절대 승인할 수 없는 금기. 네. 제일 금기시 되는 금기는 이제 유전자 편집으로 보고 있는데 그 코드 브레이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작가님 쓰신 건데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질병을 없앨 수 있다면 네. 혹은 어떤 유전자를 바꿔서 이 아이의 어떤 운동신경, 뭐 학업 성취도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다면 과연 이것을 할 것인가? 유전자 디자인. 그리고 혹은 이걸 넘어서 이것의 비용을 어느 정도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캐스9이라는 네.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기술, 유전자 가위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물리적인 가위는 아닌데 기가 막히게 그 위치를 딱 도려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네. 이 기술로 노벨상을 수상한 여성 과학자 제니퍼 다우드나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니퍼 다우드나의 전기 형식의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유전자 편집 기술은 여러 가지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냥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치료 목적으로 환자 개인의 체세포 유전자를 교정하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 정자, 난자, 수정란, 네. 생시세포 유전자를 이 편집을 해가지고 그 변화가 이제 후대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더 금기겠네요. 그쵸. 이 두 번째 거는 정말 그 다른 차원의 어떤 물리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인류라는 종의 유전자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종이 아예 바뀌는 수준의 변화일 그쵸.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허젠쿠이 교수의 사건도 재조명을 합니다. 2018년에 중국의 과학자 허젠쿠이가 네.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아기를 탄생시켰다고 발표를 합니다. 네, 이게 정말 과학계에 큰 충격을 받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젠쿠이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은 에이즈와 관련된 유전자 이것을 편집을 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가 부모가 아버지가 에이즈의 위험성, 에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유전자가 내려오지 않도록 편집을 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에이즈는 그 후대로 전달되는 병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부모가 에이즈라고 자녀가 에이즈를 갖고 태어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불완전한 편집을 합니다. 심지어 제대로 자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유전자를 제거했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두 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 수정란 상태에서의 아이에 대한 유전자 편집은 너무 윤리적인 문제가 크고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니까 네. 일단은 금지하자. 네. 일종의 금기를 만든 거죠. 이 상태로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한 협의를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놨는데 그 학회가 나오기 정말 잠깐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쇼케이스 하듯이 제가 이런 엄청난 기술을 실제로 구현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두 딸이 탄생을 했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행복한 느낌으로 영상을 공개를 한 거야. 네. 경악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돌아가서 이제 큰 징계를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어요? 제가 뭐 근황으로 들은 거는 그래도 잘 자라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근데 들었는데 되게 두려울 것 같지 네, 않아요? 최신 이야기는 혹시나 아니라서. 모를 어떤 병에 걸릴까 봐 그쵸. 혹은 뭐 수명이 짧아질까 봐 등등등. 뭐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이세를 낳기도 두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질병에 감염이 됐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어떤 무언가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이제 문제는 이런 기술이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문제가 없이 기가 막히게 어떤 장점만 극대화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있어요. 이때 어쩌면 이런 혜택을 부유층만 집중적으로 그쵸. 받을 수 있겠다. 네.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생명과학을 전공하거나 앞으로 전공할 학생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면 좋겠다. 생명 윤리에 예. 관한. 재미있는 게 유전자 편집이라는 소재는 영화에서 계속 나왔어요. 쥐라기 공원. 그러네요. 네. 거기서도 이제 유전자를 가져와서 실제로 이거를 뭐 편집이라기보다는 지금 구현을 해내는 과정이 나왔죠. 네. 다른 종인데 가장 비슷한 종에게 유전자를 주입해서 이렇게 실제 공룡을 다시 이 세상에 부활시키는 그런 이야기인데 새로운 신작이 나옵니다. 네. 네, 쥐라기 월드 네. 새로운 시작. 아직 못 개봉을 보신 거죠? 못 봤습니다. 유전자 편집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공룡이 세상에 등장한 지 이제 5년 후를 다루는 영화예요. 이제는 인간과 공룡이 공존하는 세상이고요. 서로 약간의 경계를 두고 이제 진영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인류를 구할 신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룡의 DNA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구하기 위해 일종의 DNA 원정대가 떠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스칼렛 요한슨 등 유명한 분들이 또 출연을 하시고 네. DNA 채취를 위해서. 근데 여기서 그동안 숨겨왔던 네. 쥐라기 공원 연구소의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쥐라기 월드 신작. 네. 내용을 모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예고편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는구나. 네, 저도 예고편만 봐서 진짜 너무 웃긴다. 인간 예고편. 어쩌면 그 가장 오래된 과학계의 금기는 천문학에서 지동설이 아닌가. 네, 물론 이것을 뭐 금기라고 볼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천동설이라는 확고한 진리가 있었을 때 네. 다른 진리가 들어올 수 없게 만든 굉장히 많은 어떤 사회적인 구조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역할들이 있었어요. 금기 아닌 금기. 네, 내가 어떤 진리를 발견했어요. 네. 어떤 진실을 찾아냈어. 네. 근데 이게 세상에 지금 모든 사람이 믿고 있는 어떤 이 진리를 뒤집는 어떤 이단화적인 내용이다. 네.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주장해야 될까? 그러니까 진리 추구를 위해서 용감하게 금기를 깬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네, 애니메이션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라는 시리즈입니다. 때는 15세기 유럽입니다. 이 세계는 신이 창조한 완벽한 세계고요. 네. 이 세계 중심에는 지구가 있고 태양과 별들 모든 것들이 지구를 돌고 있죠. 네. 이게 맞고 단 한 점의 의심도 허락되지 않던 시대. 네, 이때 세계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일지도 모른다. 이거는 정말 불온한 생각이고요.
신에 대한 도전이고요. 예, 시대의 근간을 흔드는 금기를 넘어 이것은 범죄였습니다. 이 작품에서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진실을 외치려고 하면은 고문을 하고요. 이 애니메이션의 첫 장면이 굉장히 잔혹한 고문으로 시작을 해요. 과학자를 고문하는 거예요? 이 진실을 찾아낸 사람이 이것을 다시는 입 밖에 말하려고 못 하면 꺼내게. 다양한 분들이 자신의 신념과 어떤 시대가 추구하는 정의 이것과 막 이렇게 중간에서 고뇌를 하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우주의 질서가 보여주는 경이로움에서 내가 이것을 거부하는 게 맞나? 거짓을 주장하면서 행복한 것보다 차라리 진리를 말하고 불행한 게 오히려 행복한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겠다. 네, 그래서 이들이 죽으면서까지 주장했던 거는 굉장히 거룩한 어떤 희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의 이 죽음이 이 거대한 우주의 시스템에 정말 티끌만한 조각이라도 남기고 가겠다. 그래서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위험한 생각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지구의 움직임에 대하여라는 작품입니다. 이거 완전 카피네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중세 시대에는 신앙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자연과학 중심,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언어학과를 나왔으니까 또 언어학 중에서 한 분야인 네. 기호학을 전공한 옴베르토 에코의 책을 봐야 된다 해서 그때 이제 장미의 이름을 본 장미의 거예요, 이름. 책을.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중세 시대 수도원인데 의문의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살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어떤 수도사가 자신의 수습과 함께 이제 사건을 파헤쳐가게 되는데 근데 뭘 하다가 죽었나 봤더니 한 사람은 이렇게 사파 같은 거를 그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번역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도서관 안에 깊은 곳에 밀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막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금서가 있구나, 금서. 네, 막 탁 문을 열었는데 벽이 여러 개가 나오고 방탈출. 네, 벽을 미니까 또 벽이 나오고 이 자물쇠 열고 저 자물쇠 열고 네, 해야지 열리는 막 거. 거울이 나와서 사방이 거울이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심지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초 같은 거를 이렇게 피워놔가지고 가면 막 혼비백산하게 되고 인기 많았겠다, 이거 방탈출. 네. 거기에서 발견되는 책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시학의 두 번째 책 시학 2는 원래는 없거든요. 근데 시학 2가 발견된다는 설정이에요. 아. 근데 그 시학 2가 다른 말로 하면은 희극에 대하여예요. 그러니까 코미디에 대하여. 근데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웃음은 하느님에 대한 이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존재여서 이 수도원에서는 웃음이 금기예요. 죽은 사람들은 낯선 책에 호기심을 느낀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었고 이 수도원은 세상이 바뀌는 게 싫으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이렇게 사람의 생명까지도 막 죽어나는 그리고 나중에는 막 다 불에 타요. 혹시 그 책에 네. 페이지마다 맞아요. 독을 발라놔서 네. 바로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거죠? 침을 묻혀가지고 책장을 넘기잖아요. 그러다가 죽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다 까맣게 탄 채로 발견되죠. 영원한 진리란 없잖아요. 불변의 진리란 없다. 그게 맹목적으로 어떤 거 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매일 피고지는 장미 한 송이를 바라보자. 약간 이런 메시지예요. 맹신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과도한 맹신. 그래서 과학에서 종교도 그렇고. 가장 조심하는 게 그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새로운 게 나오면 일단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일단 검증해요. 저는 사실 우리가 오늘 불편한 키워드들을 많이 다뤘지만 또 하나로 적은 게 자살을 적었어요. 근데 제가 이란 영화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이슬람에서는 정말 살인은 죄악이고 자살도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행위이기 그럼요. 때문에 뭐 코란에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잘 보여준 명작이 하나 있죠. 뭐 평론가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체리 향기라는 영화예요. 뭐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고요. 어떤 한 남자가 차를 타고 황량한 사막 같은 데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결심을 한 상태예요. 약을 먹고 미리 파놓은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내가 누우면 그때 흙을 덮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인력시장 같은 데 이렇게 가요. 일당 얼마를 받고 뭐 건설 일을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일을 부탁을 하니까 다들 거절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태운 노인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내가 해주겠다고 해요. 근데 자기도 비슷한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다. 삶이 얼마나 힘드냐 이러면서 자기 경험담을 얘기를 해요. 살짝 설득을 하는데 그 설득하는 과정이 뭐 무조건 그게 금기여서 안 돼.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본인의 경험담으로 나도 사실 생을 마감하려고 결심한 적이 있었는데 나무에 줄을 이렇게 매달고 있는데 손에 뭐가 물컹한 게 만져지는 거야. 체리인가요? 바로 근데 그게 그렇죠. 체리였던 거예요. 그 달콤한 그 향긋한 체리. 근데 그거를 하나를 입에 무니까 맛있잖아요.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죽지 않고 산 건데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를 다시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살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 자체도 수작이고 이 영화를 둘러싼 또 이 수상 과정이 또 거기에 수많은 금기가 있고 이걸 깨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수상을 이란 영화가 뭔가 상을 받는 네, 중이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군요. 이 감독은 이게 이제 자살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니까 이미 출국 금지를 받은 거예요. 이란 정부에서. 그래서 칸을 갈 수가 없어요. 프랑스를 가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탄원서 같은 걸 보낸 거예요. 영화를 보내달라. 그래서 극적으로 영화제가 폐막하기 3일 전에 극적으로 영화가 상영이 된다는 공고가 붙고 결국은 수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영화를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이란 영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고 올해 오스카에서도 그랬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영화인에 대해서 뭐 영화 제작에 대해서 규제가 심하고 작년에도 베를린 영화제에 영화를 이제 출품했던 감독이 부부 감독인데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막 여권 뺏기고 이런 일이 생겼었고 아이고. 그리고 이 아바스 로스타니. 제 문장을 완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아바스 이름 어렵죠. 키아르스타미 네. 이 감독의 이제 조연출로 영화 인생을 시작한 또 다른 감독이 있어요. 자파르 파나히. 자파르 파나이라는 감독인데 좋네요. 챗 GPT인가요? 너무 좋다. 최진 피티. 진 PT. 네. 근데 이 감독의 경우도 정말 파란만장한데 본인도 몇 번이나 감옥에 갔다 왔고 뭐 영화 제작 금지령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뭐 인터뷰도 금지예요. 영화 못 만들게 하니까 본인이 택시에다가 몰래 카메라를 숨겨가지고 그 택시를 몰면서 몰래 영화를 찍어서 택시라는 영화를 만들고 오, 그리고 진짜 웃기다. 또 이제 집에서 못 나가게 하니까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라는 이렇게 다큐 같은 영화를 만드는데 그때 찍었던 영화 그 파일을 USB에 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케이크에다가. 케이크에다 숨겨가지고 몰래 반출을 하기도 하고 그 반출한 사람이 또 아들이에요.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란이 영화가 진짜 좋은 영화 많은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출국 금지 명령이 해제됐죠. 해제된 딱 그 해에 칸 영화제에 수상을 출품할 했군요. 수 있게 된 영화가 심플 액시던트라는 영화거든요. 그게 올해 황금종려상을 받았어요. 네. 또 받았군요. 그러니까 체리 향기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어떻게 영화가 탄생했나를 봤더니 저도 사실 영화를 보진 못했는데 이분이 이제 정치범으로 교도소에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른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리고 그 수감자들이 해주는 얘기는 또 본인이 겪은 얘기도 있지만 이전에 수감됐던 사람들이 해준 얘기들 그런 수감 생활마저도 이 사람한테는 이제 창작의 어떤 재료가 된 거죠. 그래서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게 됐고 그리고 또 이 사람하고 같이 교도소 생활했던 동료 감독이 있어요. 모하마드 라슬로프. 네. 뭐 반체제의 어떤 성명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투옥이 되는데 자파르가 석방 운동하다가 같이 교도소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심플 액시던트를 만들고 한 사람은 신성한 나무의 씨앗을 만들게 됐죠. 근데 그게 6월에 되게 최근에 이제 개봉을 했죠. 네. 사실은 지금 뭐 이란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이스라엘하고 그렇죠. 전쟁도 하고 또 약간 고립이 되어 있기도 하고 사실 이런 이란의 억압적인 정치 체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국내에서도 신임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서남아시아 국가들을 통틀어서 아랍 국가는 아니지만 이란이 영화 최강국이거든요. 그런 또 이상한 아이러니가 있죠.
이만큼 저희가 금기된 언어를 많이 사용한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말을 하면서 힘들거나 주저하느라 사실 오늘 좀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죠. 혹시 뭐 문제가 생기면 다 뭐 제작진 탓이에요. 그럼요. 네, 저희는 뭐.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요. 만약에 제가 좀 이상한 발언을 했다면 딥페이크입니다. 네. 저 아니에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콘텐츠들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잠시 후 공개되는 예고편 보시고 떠오르는 모든 콘텐츠들 장르 불문하고 영화, 드라마, 책, 만화, 게임까지도 저희가 다 꼼꼼하게 살펴보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크 재미있으셨다면 라이프 플러스 TV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동진쌤은 게임 모델이었잖아요. 오늘 주제가 흑역사 2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잭 블랙 같은 경우는 여자인데 뭐야 내가 중년의 비만 남자야? 막 이러고 그 카체이스 장면이 초반에 나오는 그냥 영화 사상 최고의 카체이스 장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게이머기 때문에 2D 이미지를 3D로 모델링해서 실제 생활에 넣을 수 있게. 징크스는 총을 쏘고요. 바이는 이제 주먹으로 때리는 중요 부위의 유형, 크기 이런 것들을 또 커스터마이징 합니다. 그걸 왜 하죠? 알몸으로 돌아다닐 일이 있어요? 가격이 달라요? 가격? 그것도 템빨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나 너무- 커스터마이징을 해서